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김해남 제음, 메이블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은 이들에게 따스한 삶의 지혜와 통찰을 전하는 책입니다. 생각과 걱정이 너무 많은 이들이 고민을 덜어내고 단단한 어른으로 설 수 있도록 근본 원인과 해법까지 통쾌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몇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는 우연이고 나쁜 결과는 내 탓이다 라며 자신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세상을 재는 잣대를 두 개 갖고 있다. 하나는 탄력성과 신축성이 좋아서 사물을 넉넉하게 잴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쇠막대기인 데다가 눈금도 아주 촘촘해서 조금의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빡빡하게 사물을 잰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는 신축성 있는 자를 꺼내든다. 그래서 남들이 실수를 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라며 이해한다. 그러나 자신을 평가할 때는 쇠막대기 자를 꺼내든다. 그러다 보니 혹독한 평가 끝에 나는 역시 안 돼 라고 결론 내린다. 이러한 사고 성향을 의미 확대 혹은 의미 축소라고 한다. 그런데 의미 확대나 의미 축소의 오류에 빠질 경우 부정적인 일의 의미는 크게 확대하고 긍정적인 일의 의미는 축소하여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나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지나치게 자신을 탓하고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지나칠 만큼 우연으로 받아들인다. 진영 씨도 마찬가지다. 남들이 자신을 칭찬하면 그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라며 의미를 축소해버리고 남들이 자신을 조금이라도 비판하면 평소 생각을 드러낸 것이라며 의미를 확대 해석했다. 또 지금껏 일을 잘했던 것은 모두 우연이며 운이 좋았기 때문이고 한 번 실수한 것은 바로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항상 반드시 완벽하게 뭐뭐 해야 한다 등의 당위성과 절대성을 지닌 말을 자주 쓰곤 한다. 그런 말들은 자연히 공포와 분노, 상처, 죄책감 등과 연결되어 우울함을 불러온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결코 항상 반드시 완벽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행운이 따를 때도 있고 불운이 따를 때도 있다. 그러므로 그에 맞는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사고가 필요하다. 물론 자신의 잘못에는 엄격하고 타인의 잘못에는 너그러운 것이 좋다 하지만 그것도 지나치면 병이 된다. 좋아하는 일도 지겨울 때가 있는 법입니다. 세상에 실증나지 않는 것은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뭐든 익숙해지면 그에 대한 흥미를 잃고 그것의 소중함 또한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정 원하는 일이라면 항상 즐거워야 한다라는 환상을 지닌 사람들은 일을 하다 지겨워지면 전전긍긍한다. 이 일도 아닌 것 같아.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은 무엇일까? 이러다 영영 못 찾으면 어쩌지 하며 게다가 조급한 마음에 가시적인 결과를 중요시하다 보니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결과나 답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것을 못 견디고 중간에 좌절해버리고 만다. 한 가지 명심할 것은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이 일이라는 점이다. 세상에 공부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 해도 공부가 쉽고 즐겁다고만 말하지 않는 것처럼 일도 마찬가지다. 모든 일은 기본적으로 힘들고 고되다. 그것이 아무리 당신이 원한 일이라 해도 놀이공원에 간 것처럼 기쁘고 재미있기만 한 것은 아니란 말이다. 그러니
원하는 일을 하면 늘 신나고 재미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기쁨과 보람은 지겹고 힘든 과정을 참고 넘긴 후에야 비로소 찾아오는 것이다. 그럼에도 유달리 하기 싫은 일이 있다. 그런 일을 할 때면 아무리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왜 그리 진도가 나가지 않는지 허구한 날 붙들고 있어 봤자 언제나 그 자리이다.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짜증과 불만, 스트레스 뿐이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기 싫은 일을 즐길 수 있겠는가? 그건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라는 말과도 같다. 싫은 일을 즐기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로 느껴질 수 있다. 나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나는 싫은 일일수록 빨리 해치워 버린다. 쌓아두고 미뤄둘수록 그 일이 끈덕진 지겨움으로 나를 지배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누가 이기는지 보자라는 마음으로 당일치기 시험 공부를 하듯 최단 시간 내에 그 일을 끝내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싫은 일을 빨리 해치우고 나면 일종의 쾌감과 함께 승리감과 성취감을 맛보게 된다.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승자 효과라고 부르는데 승리를 하게 되면 지배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왕성해져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긍정 에너지를 얻게 된다는 이론이다. 어떤 일이든 한번 승리를 하고 나면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 눈을 뜨게 된다. 나는 안 돼라는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긍정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든 크든 승리를 한번 경험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평소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 효과는 더욱 크다. 그러니 하기 싫은 일을 만나면 최단 시간 내에 끝내고 말겠다고 작정하고 덤벼보라. 그걸 해내고 나면 자기 자신을 이겼다는 뿌듯함이 생기고 그런 승리의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무엇이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도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면 더 늦기 전에 찾고 싶다면 자리를 털고 일어나 이것저것 시도해보라. 직접 부딪혀 보는 수밖에 없다. 이때 한두 개에 그치지 말고 일단 여러 가지를 해보는 것이 좋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원하는 일을 하면 싫고 지루하고 힘든 순간을 만나도 금세 포기하기보다 스스로 무엇이든 더 해보게 된다는 것을 말이다. 그럼에도 원하는 일을 찾지 못했다면 그냥 당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잘하는 일을 하면 남들보다 성과가 날 확률이 높고 그러면 당신과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더 큰 성공을 거둘 확률 또한 높아진다. 그래서 세상에는 원하는 일을 해서 성공한 사람만큼이나 잘하는 일을 해서 성공한 사람도 많다. 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마치 비열한 세상에 굴복하는 것처럼 혹은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아무리 좋아하는 일도 지겨울 때가 있는 법이라는 사실만큼은 꼭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힘들다고 금세 포기해 버리지 말고 무엇이든 조금만 더 해봤으면 좋겠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 인생의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합니다. 현대 사회를 산다는 것은 매우 피곤한 일이다. 배울 것도 많고 이것저것 생각해야 할 것도 많다.
들어오는 자극은 많은데 우리의 뇌가 그것을 소화해낼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어느 순간 과부하가 걸린 컴퓨터처럼 뇌의 회전 속도가 느려지면서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게 된다. 이럴 때는 판단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중요한 결정을 망칠 수도 있다. 그리고 아이디어도 고갈돼 그저 현상 유지에 급급하게 된다. 그러면 의자에 앉아 있을 뿐 일은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으며 결과물 또한 시원치 않게 된다. 잠을 많이 자도 여전히 피곤이 풀리지 않아 스트레스만 가중되기도 한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휴식이다. 수많은 자극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며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쏟아져 들어온 자극들이 순간적인 감각이나 느낌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사고로 발전되려면 그것들을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음식을 먹은 뒤에는 잠시 몸을 쉬어야 음식물이 잘 소화되어 뼈와 살을 구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온 자극들이 이해되고 소화되어 우리의 정신 구조를 이루려면 그 자극을 소화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뇌가 과부하에 걸리는 느낌이 들면 모든 것을 멈추고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더 이상의 자극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뇌가 그동안 받아들인 정보를 소화해 기존의 정보와 통합할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득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는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허락해 보라.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걸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과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할지를 말이다. 행복한 어른은 가끔 어린아이처럼 놀 줄 안다고 합니다. 놀이는 기나긴 인생에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갈등과 박탈, 상실, 그리고 갈망 등을 처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대인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데도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 특히 비슷한 나이대로 인생의 문제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의 모임과 놀이는 그들의 내적 갈등과 외로움을 해결해 준다. 그래서 놀이는 우리가 성장하고 살아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그것은 일과 사랑만큼이나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놀이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정신 건강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그런데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차츰 노는 법을 잊어버린다. 이 나이에 남 부끄러워서 하면서 점잔을 빼고 체면을 차리느라 마음껏 놀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놀 수 없는 사람은 불행하다. 인생이 주는 가장 큰 즐거움 가운데 하나를 놓치고 나중에는 웃음마저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때때로 어른의 짐을 잠시 벗어놓고 놀 수 있어야 한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마음껏 자신을 풀어놓고 깔깔대며 즐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한바탕 신나게 놀고 난 다음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현실로 되돌아와서도 재미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나는 가끔 어린아이처럼 놀고 싶을 때는 친구들을 찾는다. 그들과 수다를 떨다 보면 그냥 별 이야기가 아닌데도 괜히 웃게 된다. 그러다 때론 친구들에게 장난을 치거나 우스갯소리를 던진다.
그렇게 시시껄렁한 이야기를 나누며 한바탕 웃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다. 내가 파킨슨병 환자라는 사실을 잊고 64세의 노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만큼. 그래서 나는 우리는 나이가 들기 때문에 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놀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드는 것이다 라는 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마흔 이후 가장 필요한 건 체력이라고 합니다. 예전의 사람들을 만나면 나에게 체력이 대단하다며 이런 질문을 하곤 했다. 따로 운동하시는 게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숨쉬기 운동만 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타고난 나의 체력을 부러워했고 나는 어깨를 으쓱하곤 했다. 환자들에게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다며 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정작 의사인 나는 내 몸을 그냥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42살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나서 그야말로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했다. 처음엔 한강에서 한두 시간씩 천천히 뛰었다. 처음엔 10분만 뛰어도 얼굴이 벌개지고 숨이 차서 견딜 수 없었지만 매일 조금씩 달리다 보니 어느새 다리가 튼튼해졌다. 파킨슨 병이 더 진행되면서 달릴 수 없게 되자 열심히 걸었다. 지금은 파킨슨병 환자로 살아온 지 22년이 되다 보니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선 한 발을 내딛는 것조차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운동을 걸은 날은 없다. 지금도 매일 하루에 1시간씩은 운동을 하고 있다. 특별히 병에 걸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40이 넘으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다. 술을 마신 다음 날 회복되는 속도가 예전과 같지 않고 흰머리는 늘고 피부가 처지는 게 느껴지고 뱃살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간다. 일을 조금만 무리해서 하면 쉬이 피곤을 느끼고 모든 것이 귀찮고 힘들다는 생각부터 하게 된다. 그러면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꺼리게 될 뿐더러 주어진 일들을 처리하는 것도 벅차게 된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는 일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마음은 조급하고 할 일은 잔뜩 쌓여 있는데 따라주지 않는 몸 때문에 일도 인간관계도 자꾸만 꼬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무력감이 밀려오면서 삶에 회의가 들게 마련이다. 그래서 40 이후 인생을 잘 살고 싶다면 체력 관리가 필수다. 타고난 체력으로 버텨왔던 시간이 끝났음을 인정하고 떨어지는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니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면 더 이상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늦기 전에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에너지가 부족하다 싶으면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당신 자신부터 챙겨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니 더 이상 그런 당신을 방치하지 말라는 얘기다. 예전에 누군가 나한테 선생님은 자신을 위해 뭘 해주세요? 라고 물었을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나를 위해 운동합니다. 라고 말이다.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가장 적게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상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오히려 상대에게 상처가 되기도 한다. 내 딴에는 사랑으로 한 말과 행동이 배우자나 가족, 친구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인간은 늘 불가능한 것을 꿈꾼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끊임없이 보채는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욕망은 만족을 모르며 항상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에서 끊임없이 긴장과 다툼이 생긴다. 이를테면 낯선 사람과 처음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데 나는 분위기를 풀어보고자 속 썩이는 아이 얘기를 꺼내며 무자식이 상팔자라니까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해보자. 그런데 상대방이 만약 아이를 너무 갖고 싶었지만 5년째 아이가 없는 상황이라면 어떨까? 그러면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상대방의 표정은 굳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어쩔 수 없는 상처로부터 서로를 보호하려면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 이때 공감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기쁨을 같이 느끼고 그 감정을 통해 상대를 이해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공감은 동정과 엄연히 다르다. 동정이 2차원적인 감정이라면 공감은 3차원적인 감정이다. 동정은 상대의 슬픔과 불행 등의 감정을 마치 내 감정처럼 느끼며 같이 슬퍼하고 같이 분노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상대가 된 듯한 느낌을 갖게 하지만 거기에서 그친다. 하지만 공감은 감정이 같아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상대의 감정을 같이 느낀 뒤에 다시 자신의 마음으로 되돌아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린다. 그래서 상대가 왜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지 그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상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나와는 다른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역시 나처럼 상처받기 쉬운 사람임을 이해하며 상처 주지 않기 위해 애쓴다. 그리고 내가 상처를 주어도 계속 내 곁에 머물며 나를 사랑해 주는 상대에게 기쁜 감사를 보낸다. 그러므로 남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듯 나도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내 상처가 너무 아파서 힘들었듯이 그도 내가 준 상처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나와 다른 상대의 감정을 최대한 공감하고 배려하며 상처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지극히 인간적인 존재임을 인정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최소한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바꿀 수 없는 것에 매달려 있기보다 바꿀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라고 합니다. 사소한 일로 인해 부정적인 기운에 휩싸여 생각의 함정에 빠져 있다면 이 책,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멋진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